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복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2회독 마치도록 하고 내일부터 이제 3회독 들어가면서 심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공무원의 경우하고 근로자의 경우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봤습니다. 머리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나왔다. 면직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이 나왔다.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협의 수익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협의 수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 파면 처분일 수도 있고 해임 처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징계 처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 행해지는 직권 면직 처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면직 처분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으로 보냅니다. 소송으로 보내려면 무엇을 거쳐야 된다?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고 했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서의 행정심판을 우리가 공무원 소청심사라고 합니다. 소청심사 물론 행정심판이라는 연결 필요하겠죠. 몇 조에 있습니까? 행정심판법 4조 1항입니다. 4조 1항에 있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당 소청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소청심사를 거치고 이제 소송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소청심사를 거쳤고 그 다음에 취소소송으로 갔다. 취소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선 중간에 뭘 거쳐야 돼요? 진노위하고 중노위하고 두 번 거쳐야 되겠죠? 초심하고 그 다음 재심하고 거쳐서 그래서 어디로 넘어갔다? 취소 소송으로 갔다 이거죠. 여기 중간에 소청심사 하나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진노위의 초심과 그 다음 중노위의 재심과 두 개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송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죠? 소송 도중에 정년에 도달했다 이거였어요. 소송 도중에 정년에 도달했다. 정년에 도달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상회복 불가에 대한 문제였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보충성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두 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 부인 사유가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 예외 사유가 하나가 있을 테고 이렇게 두 가지 봤을 때 부인 사유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이 원상회복 불가입니다. 원상회복 불가. 원상회복이 안 된다 이거죠. 원상회복 불가. 정년에 도달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요? 파면으로 생각해 볼까요? 파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는 것이죠. 소청심사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소송으로 갔었을 겁니다. 소청심사 파면에 대한 취소 심판을 들어갔어요.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도 공무원법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법이랑 똑같습니다.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음행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법도 똑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취소심판으로 갔겠죠. 소청심사가 취소심판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기각결정이 나왔을 겁니다. 이건 행정심판의 재결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을 갔을 거예요. 그럼 이 소송의 대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됩니까? 재결주의 적용됩니까? 재결주의는 별도의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죠. 공무원법의 재결주의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법 적용이 될 테고 행정성법 19조 단서 적용될 겁니다. 그럼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에 적용을 받는다? 원처분 중심주의에 적용을 받는다 이거야. 그럼 이 취소의 대상은 뭐가 되는 거야? 취소의 대상은 파면이라고 전제를 해봤다. 그러면 이거 파면 처분이 되는 거죠. 파면 처분에 대한 소송이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파면 처분을 제거한다고 해서 공무원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느냐? 원상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미 정년에 도달했으니까. 이 협의가 원상 회복 불가 사유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밑에 보시면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이 나왔습니다. 초심이랑 재심이랑 거쳤어요. 쉽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초심도 기각되고 재심도 기각되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반대 돌릴 수도 있어요. 이기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심에서 얘가 이기고 그러면 제가 됐겠죠.
그 다음 재심에서 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만약 소심에서 근로자가 이기면 그때 재심은 누가 제기하는 거예요? 재심은 사용자가 제기하는 거겠죠. 여기 사용자가 이겼다라고 하게 되면 저 면직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기고일 수도 있고 지고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 면직 처분은 그냥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송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소송은 뭐에 적용을 받는다? 얘는 재결주의에 적용을 받는다 이거죠. 재결주의 적용을 받게 되면 얘는 소의 대상이 뭐가 돼요? 소의 대상은 재심판정이죠. 재심판정. 얘는 이 재심판정이 소의 대상이 될 겁니다. 네, 뭐 약간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재심판정을 다투는 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 징계사건, 여러분 시험 보셨던 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 징계사건 여기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재심을 왜 깨려고 하는 거예요? 재심은 초심을 깨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초심은 왜 깨려고 하는 거예요? 면직을 깨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법원은 실제로 뭘 판단한다고 했어요? 재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초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 해고 행위가 정당한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형식은 그렇습니다. 형식은 분명히 재심 판정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실질은 저기에 있는 면직입니다. 면직. 이 해고 행위가 제대로 된 건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면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걸 텐데 이미 정년에 도달했단 말이죠. 그러면 면직을 제거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지위가 회복되는 거냐? 그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 부인 사유 부분에서 우리가 원상회복 불가 사유 요걸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외 사유로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수되는 이익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보충성에 대한 논의가 나왔던 거죠. 보충성에 대한 논의가 여기서 부수되는 이익으로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부수되는 이익. 이 부수되는 이익 문제가 뭐 재산적 이익이라거나 사회적 이익이라거나 인격적 이익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기 때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시게 되면 고등학교 학생한테 퇴학 처분이 나왔단 말이죠. 퇴학 처분에 대해서 이제 다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얘가 대학 입학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지만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졸업장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땄죠. 원칙적으로 뭐야? 협의 소익이 없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해요?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의 뭐 인격, 뭐 명예, 신용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격적 이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서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인사규정이나 아니면 보수 급여 규정이 있었습니다. 불이익 규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인사규정 그쪽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는 건 사회적 이익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재산적 이익, 사회적 이익, 인격적 이익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수되는 이익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부수되는 이익은 여기서 면직됐을 때부터 정년 도달할 때까지 면직됐을 때부터 정년 도달할 때까지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이 되니까 이거는 재산적 이익으로서 과연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문제가 뭐랑 연결이 돼 있더라? 보충성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 이겁니다. 보충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비로소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비로소. 위에 같은 경우에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당사소송으로 급여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긴 비로소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로소가 인정이 됩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취소 판결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판결이 없어도 급여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봤죠. 여기서는 비로소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보충성 원칙을 충족합니까? 보충성 원칙을 충족해요?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없죠. 이 취소밖에 없습니다. 취소해서 이겨야지만 비로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얘는 보충성 원칙을 충족을 하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을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흠결이 돼서 각하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 봤었습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 연결시켜서 그 다음 뭐로 넘어갔었어요? 보험료 부과로 그대로 넘어갔었습니다. 여기서 보험료 부과 처분으로 나왔어요. 요번에는 둘 다 처분입니다. 요번에는 둘 다 처분이다. 보험료 부과 처분.
저기서는 하나는 처분이고 하나는 처분이 아니고 그랬었어요. 그쵸? 여기서 비로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문제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예, 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죠. 근데 위에는 처분이니까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고 밑에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비로소 가능하다라 말할 수 있었고 여기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처분이고 하나는 처분이 아니고 여기는 둘 다 처분이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구도를 똑같이 끌어간단 말이야. 그럼 한쪽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고 한쪽엔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고 이렇게 가야지 둘 다 보충성의 문제를 그대로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겠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어야 비로소잖아요. 없으면 비로소가 아니잖아요. 저 구도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려면 여기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깰 때 뭘 갖고 깼어요? 저 면직 처분은 사법상 행위다. 공정력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깼다면 여긴 둘 다 처분을 깔고 들어왔으니까 구성요건적 효력을 깨려면 뭘로 깨야 돼요? 무효로 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효로 깨야 된다. 예, 위에 같은 경우에는 예, 위법하고 그 다음에 취소 사유다. 이렇게 받고 밑에는 위법하고 그 다음 무효 사유다. 그리고 문제 상황은 항상 언제 발생한다라고 했다? 네, 이미 돈을 납부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게 되면 취소이든 무효확인송이든 둘 다 당연히 협의의 수익이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상황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여기서 납부했고 여기서 전액 납부했고 둘 다 전액 납부를 했다 이거죠. 예, 전액 납부했다. 그 다음에 전액 납부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 과오납을 갖다 놨다 이거야. 과오납. 예, 관합일 수도 오납일 수도 있습니다. 관합은 너무 많이 냈다. 오납은 잘못 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과오납을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 예, 다시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 저쪽에서 급여 청구송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저기서도 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결과 제거의 이익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돈 돌려받는 결과 제거의 이익 문제입니다. 저쪽에는 급여 청구송을 갖다 놓으시고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둘 다 또 원상회복 불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인 사유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예외 사유 들어가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무효확인송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다 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고 원상회복이 안 되고 여기도 원상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끌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지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였고요. 여기서는 무엇이 안 되는 거죠? 네, 돌려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돌려받을 수 없어요?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여기는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저기는 뭐였어? 정년에 도달했다 이거고 여기는 예, 원상회복 의무 인정 안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취소를 제기하겠죠? 여기다가 뭘 제기해요? 무효확인송을 제기하겠죠? 예, 취소 무효확인송 제기해서 이겼다. 취소 사유고 무효 사유니까 당연히 이기겠죠. 이긴다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 원상회복 불가에 따른 부인 사유는 발생을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외 사유 들어가셔갖고 저기는 똑같이 이제 보충성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성에 대한 문제 뭐 똑같습니다. 여기도 부수되는 이익의 문제죠. 네, 부수되는 이익 문제고 그 다음 여기도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고 재산적 이익에 대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따라오는 건 똑같다는 거야. 여기는 뭐와의 관계를 비교했습니까? 네, 급여 청구손과의 관계를 비교했죠. 여기는 뭐와의 관계를 비교합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손과의 관계를 비교하죠. 보충성이란 건 뭔데요?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없대요. 그럼 저기서 급여 청구 소송이 이와 같은 재산적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예,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냐 없냐요. 여기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냐 없냐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급여 청구송만 갖고는 권리구제 방법이 못 된다. 그러니까 취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고 밑에는 급여 청구송만 갖고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취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위에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기각될 것이다. 저기도 기각, 여기도 기각. 그러면 뭐가 필요해? 예,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꼭 필요한 거죠. 그죠? 꼭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비로소가 성립이 된다. 그죠? 취소 판결을 받아야지만은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예, 보충성의 원칙이 충족이 된다. 다른 방법 없다. 취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처분의 효력이 없죠. 무효인 경우에는 뭐가 인정될 수 없어? 공정력이 인정될 수 없죠. 구성요건적 효력은 공정력의 일내용이고 예, 공정력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정력은 어때 존재하는 거예요?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당연 무효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의 성립 요건이죠. 여기는 어때요? 당연 무효잖아요. 당연 무효면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거 없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어. 이 처분이 없다는 거, 그죠? 효력이 없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요, 의미가 있는 소송이에요? 그쵸? 이것만 갖고도 가능한 소송이죠. 그러면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 여기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충성은 깨진다. 보충성은 깨진다. 그래서 각하시켜라. 여기 있는 이 보충성이라는 문제, 이 보충성이라는 문제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35조에서 얘기하는 확인의 이익으로 넘어가는 거죠. 확인의 이익으로 넘어가게 된다. 예, 확인의 이익, 보충성 문제가 확인의 이익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무엇도 포함되고 무엇도 포함돼요? 예,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과 플러스 판결을 통한 권리존보의 확정의 필요성 플러스 보충성. 플러스 보충성. 이게 판례가 말했던 예, 확인의 이익이죠. 35조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서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 이익이고 확인을 구할 부분에 이 확인의 이익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불렀다? 즉시 확정의 이익이라고 불렀었다 이거야. 이거 우리 어떻게 깨버렸습니까? 판례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지.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인정된다. 인정된다 해버리면은 예, 부인 사유 자체가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확인을 구할 부분을 제거시켜버리고 뭐만 남겨? 법률상 이익만 남기죠.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원고 적격하고 완전히 똑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는 35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협의의 소입.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은 사실은 협의의 소익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하고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적격 문제는 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행정법이 정확하게 체계가 똑똑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딱딱 떨어지면 못할 사람이 없겠죠. 예, 여러분들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을 예, 키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기속력에서 처분 사유하고 위법 사유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봤었습니다. 그렇죠? 예, 트라이앵글을 그려놨었어요. 트라이앵글 그리고 중간에다가 기사동을 갖다 놓고 나서 왼쪽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오른쪽에 기판력, 위쪽에 기속력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기사동이 마이너스 깨져버리게 되면 세 개 다 동시에 다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항상 뭐 완전히 똑같은 논의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 중에 특히 뭘 조심해라. 기속력은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소송물이 문제가 되는 기판력이나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유하고 다른 사유하고 그쵸? 예, 이게 서로 기사동이 깨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송물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이건 진짜 처분 사유 문제가 맞는 겁니다. 근데 기판력이나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그 객관적 범위나 실제 상관계에 기사동 논의밖에 없다는 거야. 기사동 논의밖에 없지만 기속력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기속력에서 처분 사유가 뭔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저분의 내용상의 하자였습니다. 내용상의 위법으로 취소되어 발생한 기속력. 여기에 국한되는 거라고 했죠. 기속력에서의 기사동 논의는 어디에만 국한되는 거다? 내용상 하자로 인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왜? 내용상 하자라는 게 뭔데요? 얘가 제시한 처분 사유가 잘못돼서 그게 위법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쵸? 처분 사유를 제시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위법 사유가 되는 게 내용상 하자란 말이야. 그럼 이 위법 사유 문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처분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위법 사유면 그 안에 뭐 들어있다? 처분 사유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서 처분 사유 안에 들어있는 거를 만약에 깨버리면 위법 사유도 깨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은 구체적 위법 사유 여기로부터 출발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내용상하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체적 위법 사유를 다시 범하지 않는다면 동시에 무슨 일도 생겨요. 처분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판례가 내용상하자 부분에서 기사동의 인정이 안 되면 이건 뭐라고? 전혀 다른 서로 별개의 처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내용상하자에만 국한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복습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이제 풀어봤던 문제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문제로부터 이제 출발을 시켜가지고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 그리고 판결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관련돼서 의무이행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부작위 위법 확인송에 대한 문제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푸셨던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제보다는 그래도 좀 뭔가 쓸만은 좀 했죠. 재밌는 답안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제에서 팩트를 잘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냐면 실력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설문을 잘못 봐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좀 여러분들이 문제 읽으실 때 꼼꼼히 하나씩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거기서 분명히 재심 판정이 나왔는데 기각의 재심 판정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재심 중이다라고 읽은 거예요. 중노의 재심 중이다라고 읽었어요. 그리고 소송이 들어갔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재심 판정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건데 재심 판정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재결주의는 대상적격 문제라고 했죠. 근데 재심 판정이 현재 나온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 그 답안 쓴 사람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따 끝날 때쯤 오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누군지 알겠죠? 재심 판정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취소를 제기했으니 우선 대상적격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요, 재결주의가 대상적격이야. 여기서부터 뭐가 연결돼요? 전치주의가 연결이 되죠. 근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 행정심판의 재결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치주의 문제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논리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습니다. 답안에. 너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스스로 또 다 풀어낸 겁니다. 정말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떨어질 겁니다. 문제를 잘못 읽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읽는 거예요? 한 번 읽은 다음에 두 번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처음 읽을 때 완전히 읽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내가 이 문제 동그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두 번째 읽어도 동그란 문제고 세 번 읽어도 동그란 문제입니다. 처음 읽을 때 세모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영원히 그건 세모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실체는 동그란 문제다. 그건 언제 알아요? 문 열고 나왔을 때죠. 시험 끝나고 나오면 그때 와서 알게 돼요. 이건 아니었군. 그럼 1년 끝난 겁니다. 문제는 처음 읽을 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하는 거죠. 아직까지 재결이 나오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소송 도중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대상적격이 인정이 돼요.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어요? 퀴즈에서 풀어보셨죠? 이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했죠? 지금 모두 가고 있는 중이에요? 심판도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먼저 동시에 갈 수도 있어요. 심판과 소송과 동시 보내도 상관없고 지금 이 친구가 이해한 거는 심판을 보내놓은 상태에서 심판 도중에 소송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소송은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다가 만약에 심판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각하시키는 거예요. 놓고 그리고 이제 각하를 시켜버리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재결이 나왔는데 졌어요. 기각 재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송은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가던 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도중에 재심 판정이 나오겠죠. 재심 판정이 나오게 되면 대상적격이 인정될 겁니다. 소송 도중에 재심 판정이 나오겠죠.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치주의 충족될 겁니다. 그럼 소송은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예, 사실심 변론 종결시 연결시켜가지고 소송 요건을 다 충족을 시킵니다. 예,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논리적 답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보다는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 사건 이 문제가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진 사람들은 뭐를 못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인용되겠는가? 선언적 법한가? 비판력 미치나?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알아서 논의해 보시오 라고 하게 되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힘들어요. 문제에서 맨 끝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취소 판결 효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라고 했어요. 문제점을 스스로 도출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점이 원래는 A야, B야 정해서 준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안 주고 알아서 얘기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인식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 GPS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예, 밑에 있는 내용은 참조전문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별거 아니고 위치정보 사업 허가 신청서를 관련 서류 첨부하여 방통위에 허가 신청을 하였다. 뭐 여기서 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방통위가 뭐예요?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청이고 행정청 지위 인정되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다음 위치정보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공공사업 문제가 됩니다. 위치정보 사업 허가는 뭐가 되는 거야? 가학상 특허가 되는 거죠.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다. 예, 특허가 되는 겁니다. 예,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갑의 위치정보사업 관련 계획의 타당성, 설비 규모, 적정성 종합심사한 후에 예, 특허면 심사할 게 엄청 많겠죠. 심사에서 허가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기준 미달, 요건 못 가졌다 이거예요. 여기서 허가 기준 당연히 적극적 요건일 테고요. 적극적 요건이 깨졌다. 그래서 허가해 줄 수 없다. 거부했습니다. 허가 신청 거부에 대해서 갑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수소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었고 뭐가 나왔다고요?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판결 확정됐다고요. 확정됐으면 판결의 효력 문제라는 건 예,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재거부 처분 들어왔네요. 재거부 처분 들어오면은 우린 뭘 고민해야 돼요? 30조 2항에 있는 적법한 재거부 처분인가? 그쵸? 적법한 재처분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30조 2항의 적법한 재처분이라고 판례는 보죠. 그죠? 판례는 뭐라고요? 기속력 위반이 없는 재처분을 30조 2항의 적법한 재처분 이렇게 표현하죠. 30조 2항의 적법한 재처분. 거기서 적법하다라는 뜻은 바로 뭐예요?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는 재처분이다. 그래요. 여기에는 이 재거부 처분이 과연 30조 2항의 적법한 재처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부분에서 뭐가 걸려버렸어? 기속력 위반 여부가 걸려버렸어. 위반이라는 건 바로 뭘 말한다? 반복금지 의무를 말한다. 이거죠. 예, 위반, 이거는 준수 위반, 준수 위반은 예, 이건 소극적 의무입니다. 부작위 의무입니다. 반복금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서 출발시키는데 재처분 의무라는 적극적 의무에서 출발을 시키는데 결국 논의는 뭐로 하는데 기속력 위반 문제로 처리하게 된다 이거예요. 기속력 위반 문제로 처리가 되면은 결국은 뭘로 또 넘어가는 거야? 기속력 적용 여부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순서 잘 잡으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뭐 이렇게 처분하는 거 가능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뭐 재거부 처분은 가능한가 가능성 이렇게 물으면 가능성을 물으면 예, 뭐일 수도 있어요? 거부 처분일 수도 있겠죠. 거부가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처분을 다시 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 영업정지 처분 이런 거 등장하면 거부 처분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부 처분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주로 거부 처분으로 나오는 것 뿐이죠. 그래서 거부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이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행소법 30조 2항에 적법한 재처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적법한 재처분인지라는 표현이 뒤에 나와야 돼요. 문제점 등장. 그쵸? 언제요? 그 처분이 무슨 처분일 때? 거부 처분일 때입니다. 거부 처분일 때는 30조 2항에 적법한 재처분인지 문제된다라는 말이 문제점에 살짝 들어왔다 빠짐. 이거예요. 그 다음 이 문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가능성이라고 하게 되면 만약 한다면 이건 뭐야? 이코르 적법 이겁니다. 이코르 적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결국 기속력 위반 여부 문제다. 이거는 기속력에 위반되느냐 아니냐. 기속력 위반 여부 문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기속력 위반이면 위법이니까. 위법이면 불가능이 되는 거니까. 그럼 기속력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는 어디로 넘어가요? 기속력 적용 여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기속력 적용 여부.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으면 위반될 수도 없고요. 위반되지 않으면 적법할 테고요. 적법하면 30조 이항의 적법한 재처분일 테고요. 그러면 그런 재거부처분은 해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우린 문제를 뭘로 푼다? 적용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푼다는 거야.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 범위, 의성종 범위였습니다. 기속력. 그래서 결국은 다 어디로 끝나요? 이 위반이란 여기는 재처분이 뭐야? 얘는 적극적 의무 문제지만 위반, 준수 위반의 문제는 얘는 소극적 의무 문제고 반복 금지 의무 문제다 이거야. 반복 금지 의무. 결국은 기속력 위반 문제로 가고 모든 기속력 논의는 여기서 결론이 나오게 돼요. 모든 기속력 문제는 다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로 검토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다? 그 얘기는 기속력 문제에서 답안 일반론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는다. 조립식에 있는 뭘 쓰면 돼요? 의성종 범위 쓰면 되는 거고 사안보섭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의성종 범위, 그쵸? 의입니다. 성, 법적 성질이죠. 종류, 내용이 말하는 거죠. 범은요, 적용 범위죠. 위는요, 위반 효과. 의성종 범위로 기속력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이거. 그럼 여기 이 문제도 뭘 물어봤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저 적용 여부, 적용 범위 저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허가 신청을 거부한다면 취소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그러면 효력 문제 등장했으면 뭐 기판력 문제도 본 적이 있었고 하니까 우선 6개를 다 떠올리세요. 머릿속에다가. 불가증력, 자방력, 기판력, 형성력, 대세용 그리고 기속력. 우선 다 떠올려봤단 말이에요. 그 취소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취소 판결은 인용 판결이잖아요. 6개 판결의 효력은 인용 판결에는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6개 그냥 떠올려 본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그럼 여기서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뭐지? 취소 판결 나오고 처분 등장했다. 그럼 기속력이다. 취소 판결 나오고 소송 등장했다. 그러면 기판력이다. 취소 판결 나오고 처분 등장했으니까 이건 기속력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물었잖아.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의성종 범위 쪽에서 문제 상황 발생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의의에서 싸움 붙을 리 없는 거죠. 그렇죠? 법적 성질, 뭐 기판력으로 봐버리면 더 이상 기속력 문제 아니니까 이건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종류 3개.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있고 위반 효과. 그러니까 위반됐는데 그거 무효 아니고 취소 사유야. 이런 주장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반해버리게 되면 성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누구나 무효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범위예요. 적용 범위. 의성종 범위에서 범 쪽입니다. 범 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또 적용 범위 문제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문제를 받아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문제 보고 떠올라라 해봐야 아무것도 안 떠올라는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나씩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적용 범위가 3개가 있더라 이거. 3개가 있어. 첫 번째 주관적 적용 범위, 두 번째 객관적 적용 범위, 세 번째 시간적 적용 범위. 문제를 물어봤으면 뭔가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쵸?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이 이겼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겠죠. 싸움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얘는요. 30조 1항에 써 있잖아요. 처분행정청, 관계행정청이라고 써 있잖아. 뭐 할 말 없지 뭐. 그죠? 그 다음 객관적 범위, 판결 주문, 판결 이유 여기까지 미친다라고 범위에 있어서 이견 없단 말이야. 그쵸? 싸움 안 붙었다고요. 싸움 어디서 붙어요? 변수 X에서 붙는 거죠. 변수 X는 시간적 적용 범위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변수 X. 시간적 적용 범위 뭐야?
기속력은 무엇을 표준시로 한다? 위법 판단 기준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예, 여기서 위법성 판단 기준시. 여기는 학설 대립이 있잖아요. 이게 변수 X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야?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의. 처분시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판결시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나눠진다 이가. 지금은 어느 쪽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동서의 판례는 처분시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비판하라는 겁니다. 이거 비판해라. 그리고 대책 만들어봐라 이겁니다. 대책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얘를 비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판결 시설을 취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 그걸 끌어다가 얘를 막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엔 우리가 어떻게 해? 얘를 근거로 얘를 비판을 하죠. 지금은 얘를 근거로 얘를 비판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과도하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판결설이 맞다 이래버리면 얼토당토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왜 냈는지를 생각해봐야죠. 2012년도잖아요. 그쵸? 왜 냈을까요? 12년도에는 행정소송법 개정안 시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그 개정안이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가 된 거예요. 그럼 초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으니까 12년도에는요. 그게 한참 논란이 되고 있던 상황이죠. 개정안 질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판결서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뭘 꽂아 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 비교해 보시면 되죠. 첫 번째, 의무이행 부작위 거부니까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의무이행 소송. 이거입니다. 의무이행 소송. 무엇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인가? 그리고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뭐에 대해서 얘는 심리를 합니까? 얘는 본안심리 범위입니다. 본안심리 범위. 그 다음 and 위법성 판단 기준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 연기 때도 계속 했던 구도죠. 거부처분 취소는요. 그 거부처분이 실체법에 위반돼서 위법이다라는 심리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거부처분 취소는 여기서 무슨 심리를 한다? 실체법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실체적 심리를 한다 이거야. 근데 취소는 뭡니까? 과거를 향한 소송입니다. 과거에 행해진 처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잘잘못을 따지는 소송이란 말이죠. 사후적 심사제도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언제 존재하는 법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존재했던 법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처분시 기준으로 하는 거야. 취소송의 성격 자체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다음 부작위 위법항의 소송 생각해 보세요. 부작위 위법항의 소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소송이에요? 취소송과 무효항의 소송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요구소송 쪽에서. 요구소송입니다.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행정청에. 가만히 부작위하고 있어버리면 취소송 못 제기하고 무효항의 소송 못 제기하고 부작위 해버리면 장땡이네요. 그쵸? 그럼 이 장땡 깨려면 부작위를 깨는 소송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부작위 깨는 소송이 부작위 여파의 소송이잖아요. 그럼 부작위를 깬다는 건 뭐야? 무응답을 응답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라는 거 안에 내용이 있어요? 내용 없잖아요. 그렇죠? 응답이라는 절차를 밟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부작위 여파의 소송이죠. 그러면 이 부작위 위법항의 소송 제기하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게 맞는지 안 해주고 거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실체법적인 판단을 내려요 안 내려요? 전혀 안 내린다 이거예요. 그쵸? 응답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봐준다는 거야. 그럼 얘는 절차적 심리만 한다는 거야. 절차적 심리. 근데 얘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부작위 상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서 처분시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도중에 처분이 나와버리게 되면 소송이 없어져서 처분시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절차적 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도중에 뭔가 처분이 나와버리면 뭔가 응답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소송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 거잖아. 그렇다면 이 소송은 더 필요 없죠. 각하돼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부작위 상태라고 하게 되면 처분시가 없고요. 그 다음 얘가 뭔가 말을 해버리게 되면 소송이 없고요. 결국은 부작위 여파의 소송은 처분시가 적용될 수 없어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얘는 뭐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 판결시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근데 의무이행 소송은 어떻습니까? 의무이행 소송은 인용되었을 때 무슨 판결을 해요? 처분 명령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처분 명령 판결을 한다는 것은 실체법상 그 처분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처분해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잖아. 의무이행 소송은 당연히 실체적 심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떻게 배워? 의무이행 소송, 부작위로부터 출발을 시키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플러스 거부 처분 취소송 이코로 의무이행 소송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의무이행 소송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부작위를 해버리면 허가까지 유도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는 입부터 벌리게 만든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응답을 하는 게 맞다.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오면 뭐가 적용돼? 기속력으로서 처분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속력 적용되고 처분 의무 부과되면 제가 뭐 하겠어요? 처분하겠지. 처분을 하는데 무슨 처분을 해? 거부 처분을 하겠지. 그럼 거부 처분에 대해 또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야. 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이번엔 뭘 적용시켜? 재처분 의무를 적용시켜. 이렇게 해서 처분을 유도해내는 거죠.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단 말입니다. 상당히 우회적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처분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거부 처분 취소에서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해버리게 되면 이 일은 더 꼬이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두 개가 합쳐진 걸 우리 뭐라 불러요? 의무이행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쵸? 의무이행소송. 그러면 의무이행 소송 안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거부 처분 취소송이 들어있다. and 여기에는 거부 처분 취소송은 실체법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의무이행 소송 안에는 실체법적 판단이 들어있다. 의무이행 소송은 뭐 한다? 실체법적인 판단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심리를 한다? 얘는 실체적인 심리를 한다 이거야. 그 다음 상식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부작위라고 하게 되면 처분시 없고 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 없고 어쩔 수 없이 판결시 이렇게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보듯이 의무이행 소송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거부부터 한번 출발을 시켜보겠습니다. 처분 명령 판결을 합니다. 장래를 향해서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부 처분을 하고 중간에 법이 바뀌고 구법, 신법 이렇게 있습니다. 처분 시의 법과 판결 시의 법이 서로 달라요. 근데 이 처분 시의 법에 따르게 되면 처분을 하는 게 맞아요. 거부 처분이 위법이야. 그 다음 신법, 판결 시의 법에 따르게 되면 거부 처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하면 안 돼요. 법상 개정법에 보면 처분하면 안 돼. 그런데 옛날에 거부처분 그 당시로 보면 처분하는 게 맞았다 라는 이유로 즉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판결시에 뭐를 해? 야 처분해 임마 라고 명령 판결을 하면 현재 있는 상황하고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겁니다. 의무이행소송관 인용 판결이 처분 명령 판결입니다. 장래를 향해서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의무이행소송은 언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판결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법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법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뒤에 또 개정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법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판결시가 적용이 된다 이거죠. 판결시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처분 취소송이나 부작위 여파행송 공부하면서 어느 변수를 바꿔버리게 되면 거부처분 취소송에서는 기준시의 변수를 바꿔버리게 되면 위법성 판단 기준시 이거를 바꿔서 뭐로 바꿔? 판결시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 다음 부작위 여파행에서 이거를 바꿔 본안심리 이걸 바꾸고 실체적 심리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의무행송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거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 얘기를. 근데 문제 상황 어디서 발생해?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느 입장 취하고 있어? 처분시의 입장 취하고 있죠? 뭘 기준으로 비판을 해달라는 거야? 판결시의 기준을 비판해달라는 거지? 그럼 지금 있는 거부처분 취소송 쪽에서 판결시를 갖다 들이대 봐야 되겠지? 판결시를 갖다 들이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이행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답안지엔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의무이행송에 대한 얘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의무이행송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 거라고?
아무리 처분 시에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아까 거부처분 여기에 있는 법, 여기에 있는 법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현실과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문제 짚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렇다고 해서 이 거부처분 취소송 위에다가 판결시를 엎어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취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예, 사후적 심사, 과거를 향한 소송입니다. 여기다가 판결시를 엎어버리면 장래를 향한 소송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이 위에다가 판결시 업자라는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판결시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 또 다른 하나의 예, 부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새 부대를 만들고 여기다가 판결시 세수를 넣자. 이렇게 들어가서 의무이행성 도입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제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12년에 교수님들이 하던 일이니까 의무이행성이 필요해 이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필요해 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무이행성에 대한 얘기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끌어가는 방법 아시겠어요? 예, 문제를 받아들고 제일 먼저 뭐 한다? 취소 판결의 효력 얘기했으니까 6개 떠올린다. 문제점 얘기를 했다. 그런데 우선 취소 판결 이후에 처분 나왔으니까 기속력으로 몰아간다. 예, 기속력의 문제는 모든 논의가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로 다 끝난다. 적용 범위는 3개다. 그 중에 문제 상황 발생할 수 있는 건 오직 시간적 범위다. 시간적 범위는 표준시가 기준시다. 저 기준시는 처분시 판결시가 대립한다. 우리는 처분시의 입장을 취한다. 판결시를 기준으로 처분시를 비판하라. 그렇다고 판결시를 취할 수는 없으니 새로운 소송 형식 의무행송 얘기로 연결시킨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거죠. 예, 뒤에 있는 답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거부처분, 재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문제점 관련돼서 첫 번째 30조 이항의 적법한 재처분인지 그러니까 기속력 논의니까 를 통해서 기속력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로 볼 경우에 예, 적용 범위가 좁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 다음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처분시 판결시 중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걸로 봐야 될지에 따라서 그 기속력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 문제를 의무행송으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밑에 위치정보사업법 가보세요. 위치정보사업법, 위치정보법 5조 1항을 근거로 행해지는 거다. 사업이니까 특허다. 근데 위치정보법 7조 1항 한번 볼까요? 7조 1항 이런 거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바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위치정보 사업의 전부,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양도할 때 인가받아라 라는 말이 나오면 특허다예요. 양도할 때 인가받아라 라고 하면 특허답니다. 그러니까 허가하고 특허하고 여러분들 한번 구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예, 고시에서 그 단문 문제만 출제되던 시절에 항상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항상 단란주점 영업허가하고 개인택시 면허하고 두 개를 항상 비교하라고 했었어요. 단란주점 영업허가는 가학상 허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가학상 특허. 개인택시 운송사업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특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할 때 여러분 단란주점을 내가 하다가요. 장사가 잘 돼서 예,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별도의 행정청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예, 법상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누가 양수인이 예, 나중에 내일 그런 문제를 또 풀게 될 거예요. 예, 양수인이 법에요. 식품위생법에 1, 2, 3의 요건을 갖추면 단란주점 영업허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 을한테 팝니다. 그럼 갑은 1, 2, 3의 요건을 갖췄으니까 허가를 받았었겠죠. 그래서 갑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다가 을한테 팔려고 합니다. 을한테 넘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법관계에서 파는 거는 이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 사법관계가 공법관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단란주점이나 영업재산을 을이 인수한다고 해서 을이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개 재산일 뿐인 겁니다. 을이 여기서 영업을 하고 그리고 지가 여기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면 영업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건 공법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공법관계에서 예, 문제가 되느냐?
행정청이 갑이 을한테 양도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동의를 해줘야만 되냐?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 을이 1, 2, 3의 요건을 얘가 갖추고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1, 2, 3의 요건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단란점 영업허가, 유흥점 영업허가 이런 거는 기준이 뭐밖에 없어? 시설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업대상 자체가 시설 기준을 지금 합치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얘가 변형한 게 없다면 얘가 이걸 인수하는 거니까 당연히 1, 2, 3의 요건은 갖춰져 있을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 면허를 팔려고 하게 되면은 그땐 행정청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택시 면허 누가 줘요? 지자체장이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지자체장한테 갑이 을한테 나 택시 면허 넘기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얘가 동의를 해야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해? 임가라고 한다고 했잖아. 임가. 행정청의 보충적 행위로서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제3자 간의 행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게 바로 임가다. 뭘로 설명을 드렸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이걸로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도시계획으로 만든다. 이 안에서는 함부로 토지거래를 할 수 없다. 갑이 여기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고 땅을 을한테 팔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행정청의 인가,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거예요. 우리 인가 그런 얘기했는데 양도에서 별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특허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허는 뭐야?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입니다. 그죠? 이 차량을 가지고 택시하는 거는 너만 할 수 있는 거야. 이 차 갖고 다른 사람 안 되는 거야. 너만 하는 거야. 여기 줬어. 갑이 그걸 받았어. 야, 너 해. 이건 안 되는 거죠. 행정청이 이건 너만 하는 거라고 줬기 때문에 이걸 넘길 때는 행정청한테 저 이거 얘 줘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겁니다. 특허는 뭐라고? 독점적 권리를 설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양도할 때는 뭐가 필요해? 반드시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바로 뭐야? 특허예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처분 연결을 시키는데 뭐 특허면 처분이죠. 그건 문제가 없는데 조건부 허가에서 5조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허가하는 경우에 정확성, 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은 뭡니까? 가항상 부관이죠. 부관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행정행위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행위는 뭐라는 거죠? 처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니까 처분이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위에 특허니 뭐니 이렇게 주저리 안 하고 조건 붙일 수 있다네, 처분 맞네 이러고 넘어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완벽한 답안입니다. 예, 그 다음 재량행위에 대한 검토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있죠. 그 다음 기속력 얘기죠. 어쨌든 취소 판결 나온 다음에 처분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기속력 얘기 나오는 게 맞고 의성종 범위 그냥 쭉 깔아요. 맨 마지막 거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 5페이지에 보면 평소 답안과 다른 부분은 5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입니다. 양가로 3. 우리 평소에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표준시야. 처분시가 맞아. 따라서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그 사유에 위반될 때만 기속력 위반이야.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처분시 그냥 적용시켰어요. 뭐라고 돼 있다?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표준이다. X변수 그냥 뒀죠. 왜? 지금 이게 핵심이니까. 그죠? 그냥 두고 넘긴다는 거야. 넘긴다. 위법성 판단 기준시 가서 여기다가 좀 비중을 더 둬줘야죠.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처분시, 판결시, 대립구도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처분시하고 판결시에 대한 논의 끌어내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처분시설하고 판결시를 있는데 절충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평소에는 절충설을 굳이 쓰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절충설 없이 패스해도 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처분시 기준으로. 당연히 걔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거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건 맞겠지. 근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 지금 현행 법규 기준으로 이후 상황과 일치를 시켜야 되겠지. 그걸 어떻게 하자고?
위법성 판단 여부는 처분시, 그 다음에 인용 판결 여부는 판결시. 이런 절충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 여기선 절충설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취소 소송입니다. 취소이니까 처분시를 벗어날 수는 없다. 우선 처분시가 맞다. 맨 끝에 뭐라 되어 있어? 기속력의 시간적 적용 범위. 처분시가 됐다라고 했으므로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다. 여기에만 기속력이 적용된다. 그래서 위에 있었던 기속력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줬죠.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위법 사유 시정한 처분. 그 다음 새로운 사유. 그 다음 새로운 사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위법 사유 시정한 처분하고 처분 당시 새로운 사유. 이건 뭐죠? 이건 객관적 적용 범위입니다. 둘 다, 예, 위법 사유 시정, 그 다음 처분 당시 새로운 사유. 두 개는 뭐고? 객관적 범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다라는 문제는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야? 내용상 하자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내용상 하자에만. 주체 절차 형식 쪽은 그냥 드라이하게 위법 사유 시정입니다. 처분 당시야, 처분 이후야. 이런 문제는 내용상 하자 부분에 있는 겁니다. 내용상 하자 부분에. 그래서 내용상 하자에서 거기 3번, 4번이 기사동 깨죠? 둘 다 새로운 사유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처사추변도 마찬가지요. 기속력도 마찬가지요. 시간 문제 먼저 생각해봐. 시간상 관계, 시간적 적용 범위. 이거 깨져버리면 위에 실체사 관계, 객관적 적용 범위 동시에 깨지죠. 그게 바로 밑에 있는 거. 처분 이후 시간 범위 깼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유, 기사동도 같이 깨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은 객관적 범위, 4번은 시간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그 다음 3번과 4번은 내용상 하자, 2번은 주체 절차 형식입니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다시 2번은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 3번, 4번은 내용상 하자. 그 다음 2번, 3번은 객관적 범위, 4번은 시간적 범위, 객관적 범위. 서로 물리고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세 개가 전부잖아. 기억할 수 있잖아. 이해가 안 되면 암기야. 그쵸? 암기해놓고 써놓고 보면서 이해하면 돼. 그러면서 풀면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위법사유 시정, 처분 당시 새로운 사유, 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 끝! 기속력은 이게 끝이에요. 다시 위법사유 시정, 처분 당시 새로운 사유, 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 끝. 여기서 지금 포인트 어디 맞춰져 있어? 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 이 부분에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뭐니까? 위법성 판단 기준시 영역이니까. 우리가 꾸역꾸역 이렇게 맞춰 놨었던 거죠. 그 뒤에 보시면 이것은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를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예, 보기 때문이지. 지금 딱 한 줄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줄씩. 지금 이 문제에서 질문한 쟁점, 문제인식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한 줄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가고 취소 판결 효력의 문제점.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어찌 보는지에 따라 기속력의 범위가 어찌 달라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느 쪽 국한이에요? 시간적 범위에 국한되는 거죠. 그다음 밑에 처분시설과 시간적 범위 보시고 그 다음 뒤에 판결시설과 시간적 범위 보시고 이렇게 보세요. 시간적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이전, 처분 후, 판결 이후 세 개로 구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처분시설을 취했을 때, 그 다음 판결시설을 취했을 때 기속력의 시간적 적용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기속력의 적용 범위가 어찌 달라지는가? 처분시설을 취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시설을 취해봤습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처분이 있었죠? 처분이 있었고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 판결이 있죠? 그 다음 여기도 판결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으로 상황 계속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바뀌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기속력은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우선 무조건 되는 영역이 있고요. 무조건 안 되는 영역이 있죠. 그쵸? 무조건 되는 영역은 뭐야? 처분 시설을 취해도 판결 시설을 취해도 처분 당시까지 존재했던 사유들은 기속력 적용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적용 안 되는 건 판결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뭔가 문제 발생한 거는 판결시를 취해도 어찌 커버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쵸? 판결 나온 다음 어쩔 거야 이거를. 그쵸? 이건 무조건 안 되는 영역입니다. 문제 영역은 2번이죠. 2번입니다. 처분 시설을 취하게 되면 저기에는 1구간에 있었던 사정들만 법원이 고려한 거예요. 판결의 취지는 저기에 국한되는 겁니다. 판결 시설을 취하게 되면은 처분 이후에 판결 이전까지 존재했던 모든 상황들, 즉 여기에 존재하는 개정된 법령이나 아니면 변경된 사정도 법원은 고려해서 판결 내린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X되고 여기는 O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위에는 어디까지 기속력이 미친다? 시간 적용 범위가 얘는 이 부분만 미치는 거죠. 다음 밑에 판결시를 취하게 되면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기속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는 거요?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차이는 여기서 발생한 거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처분 시설과 시간적 범위. 법원이 처분 시의 법령, 사실 상태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처분 이후 상황에는 안 미친다. 그 다음 판결 시설, 판결 시의 법령, 사실 상태 기준으로 했다면 판결 이후 상황에는 안 미친다. 이거죠. 하지만 뭐야? 처분 이후라고 할지라도 판결 이전까지 상황에는 미친다. 여기서 차이 발생이다. 판례 뭐랍니까? 거부 처분 판례입니다. 적법 여부, 위법 여부 판단은 처분 당시에 행해졌을 때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은 기속력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똑같은 거부 처분을 다시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속력 위반 아니니까 가능하다. 사실 이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행정소송법 30조 2항의 적법한 재처분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30조 2항의 적법한 재처분이다. 기속력 위반은 없다. 시간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위반도 안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의무행송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결국 이 말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시를 바꿨을 때는 바로 의무행송 되는 거니까 의무행송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13년도 3월 20일 뭐 이런 거 몰라도 여러분들이 개정안 입법 예고된 거 정도는 알잖아. 그쵸? 날짜 정확히 몰라도.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문제. 엄연히 판결 이전의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분 시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그에 따른 판결 만약에 해버린다라면 무슨 문제 생긴다? 법원의 심리 권한을 형해한다. 법원은 굉장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다음 두 번째, 소송을 통한 실적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다. 승소 판결 받았는데 허가는 못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재판의 반복에 따른 소송 경제 효율성에 반한다. 뭐죠? 재거부 처분이 이 말이에요. 기속력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취소되게 됩니다. 요번 것도 개정법령 적용된 부분에도 위법이 제 눈엔 또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서 또 취소를 얘기해야 되거든? 소송 2번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던 거잖아. 그쵸? 소송 경제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번째, 결론은 뭐야? 신뢰 추락. 이겨봐야 소용없는 재판. 이런 게 우리나라 재판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신뢰 추락. 재판 적용에 대한 신뢰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생길 수 있지 않는가? 다음 페이지. 이러한 불안전성, 거부처분 취소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바로 의무이행 소송이라. 하지만 여기서 또 무리수 쓰면 안 됩니다. 한 방에 갑시다. 그래서 적극적 형성성을 도입하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도 명령 판결이니까 도입할 수 있는 거지만 처분 판결 같은 건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행송이 도입된 것이다. 결론을 이렇게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답 쓰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뭐 판례랑 비교해서 논평하시오, 판례에 대해 비판하시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운 문제는 뭐야? 법적 쟁점을 쓰시오. 뭐 내 보기엔 다 쟁점이야, 그치? 그럼 뭔가 버리고 뭔가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버리는 게 능력입니다. 공부가 좀 되면 논점은 다 보여요. 쭉 다 보이는데 여기서 뭘 버리고 뭐만 남길 것인가, 그게 실력이죠. 근데 이거는 결국 어렵긴 어려운데, 여러분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출제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 해결한 방법은 오직 하나야.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이제 기본 베이스고, 플러스 문제 많이 푸는 거. 이거밖엔 방법이 없어요. 물어보는 상대방의 방식을 알아야죠. 그렇죠? 원래 싸움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싸워보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각도를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밖에 움직일 수 없다는 거. 그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많이 겪어보시면 돼요. 사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뒤에 커피 갖다 놨습니다. 저기 베리타스 쪽에서 초콜릿을 또 준다고 해서 저도 오기가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 그쪽은 뭐 당을 보충하면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15분 뒤에 4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